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관계장관 회의에서부터 당청 간의 연석회의까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레 오후 1년 4개월 만에 회동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정부 보고를 듣고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결국 거부함에 따라 피해자 대리인 측은 이 기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등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 국회 내 충돌 사태로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먼저 출석했는데 소환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소환 불응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불발에 따른 임명인데 신임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소유권 논란을 빚어온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만 실물의 이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소유자 배익기 씨가 거액의 돈을 받기 전에는 넘겨줄 마음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내일부터는 채용 절차법도 시행됩니다. 채용을 부탁한 사람은 물론 중재자도 함께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가족의 직업이나 재산 등을 물어볼 수 없게 됩니다. 대한수영연맹의 늑장 행정으로 우리 수영대표팀 선수들이 코리아 글자가 없는 유니폼을 입고 출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뒤늦게 코리아 로고를 상표 위에 덧붙인 수영복을 입거나 매직으로 코리아라고 쓴 수영 모자를 쓰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잇따랐습니다. 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배상 조치에 나서라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리인단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조치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대리인 측이 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도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군요. 네, 피해자 대리인단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일본 미쓰비시 측에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시한을 7월 15일 어제까지로 잡았는데요. 미쓰비시 측이 끝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리인단이 현금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제철, 후지코시와 마찬가지로 미쓰비시가 국내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대법 확정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으로 8억여 원대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가 오랫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인데도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피해자 3분이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데 이어 다른 원고들 역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 노력이 무산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일본 제철과 후지코시에 대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앞서 대리인단은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19만 4천 주와 후지코시가 소유한 회사 주식 7만 6천 주에 대해 각각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액면가 기준으로 일본제철 소유 주식은 9억 7천만 원, 후지코시는 7억 6천만 원대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신문서를 발령했습니다.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신문 절차를 밟기로 법원이 결정한 건데요. 포항지원에서 신문서를 넘겨받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8일 신문서를 일본제철에 전달했고 송달된 이후 60일 안에 일본제철에 답이 없으면 법원은 신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지코시가 채무자인 매각명령 신청 사건에서는 아직 신문 절차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오늘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국내에 있는 일본 기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습니까? 네, 피해자 소송 대리인들을 비롯한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위가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 소송 진행 현황 등을 간단히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대한변협 측에서는 일본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대응이 너무 다르다는 게 문제라며 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최종적인 해결을 꾀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산 매각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는 일본 매체의 질문이 나왔는데 판결에 따른 강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지 일본 정부 조치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일 정부 사이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양국에서 의견이 갈리는 청구권 협정 해석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강제동원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한일 대립으로 가져가는 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장관 회의를 열어 최근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과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 그리고 주요국가 투자은행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공조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 접촉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지를 놓고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오늘 오전 강요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회의 당시 한국 측에서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철회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갈등,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리의 답변 시한도 18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중재위 구성 요청은 무엇이고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지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3항을 근거로 합니다. 협정은 양국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 경로로 해결, 중재위원회 구성,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불가피할 경우 관련 없는 나라, 즉 제3국을 개입시켜 갈등을 중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이은 중재위 구성 요청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답을 주지 않았고 지금은 일본이 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측이 이런 요청에 답변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18일인데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삼권 분립 원칙을 내세우며 정부가 나서야 하는 중재위를 통한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제3국 중재위 설치 요청에 답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추가 무역 규제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본이 추가 조치를 내놓는 순간 한일 간 갈등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일본의 답변 요구 시한에 두 나라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한일 간 관계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네, 수출 규제 국면 초기에 중국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근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모호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 조치에 나섰다는 건데 세계 무역 질서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강조한 아베 일본 총리. 自由、公正、無差別な貿易体制を維持・強化するための強いメッセージを打ち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불과 이틀 뒤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우려를 내세우며 자유무역 질서에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가안보를 활용해 무역 차단을 정당화하는 미국과 러시아 대열에 일본이 합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해 수입 철강에 폭탄 관세를 매긴 바 있습니다. 수입차에 대한 고일 관세도 추진 중인데 아베 정부가 이런 행태를 꼭 닮았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보로 포장하며 물을 흐렸다는 전문가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미국 정부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It's really worrisome. It's a very serious issue because both Korea and Japan are importan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 do think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be helpful.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 질서에 도전을 던졌다는 비판 속에 우선 한일 양국이 잘 풀어가야 한다는 미국 조야의 주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레 18일 회동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인데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관련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형식과 내용 모두 이 궁금한 자리. 여야가 합의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정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정부 보고를 듣고 초당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당 대표로 보면 1년 4개월, 원내대표로 보면 9개월 만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각 당의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나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 없이 이렇게 말씀을 청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의제 외에 이런 논의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현재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해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함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위 회의 결과는 회의를 마친 뒤에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고, 자 그런가 하면 야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이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원내 지도부 간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당사자인 정경두 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해군 이함대 허위 자수 논란에 대해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평생을 군에 바친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책임지는 모습이나 행동이 없으면 사과는 공허한 것이라면서 이제 물러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국가 안보가 뚫린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방부가 여러 차례 경계 실패와 보고 혼선, 은폐 의혹 야기에 대해 사과했다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과거 이른바 노크 귀순 같은 중대한 사건에도 국정조사나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오늘 오후 제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윤 후보자 임명안을 제가한 것은 모레 예정된 5당 대표와의 회동 일정과는 별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빚어졌던 충돌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의 대규모 고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또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졸소안이 예고되어 있는데 오늘 조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 표명 시간을 짧게 가졌는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자유한국당에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의안가의 불법 점거로 인해서 방해받고 또 사개특위 회의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두 의원에게 보여주며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백혜련 의원은 저희 YTN 취재진에게 자유한국당 고발 내용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번 조사를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의원도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정재 의원은 오늘 상임위 일정 때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겁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자유한국당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은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직전에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곧 천막을 광장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충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6일 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긴장이 흐르던 순간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 대표 지시에 따라 돌연 천막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천막을 철거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길 건너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지자들은 서울시의 철거 계획을 무력화했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500명은 1시간 동안 항의 집회를 한 뒤 해산했습니다. 또 천막 4동을 보행로 쪽에 다시 설치했다가 당원 등의 안전을 이유로 걷어냈습니다. 이번 행정 대집행에 또 많은 우리 애국동지들이 다치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진 철거에 대해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이 불법 점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행정 대집행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집행 준비에는 용역 350명 인건비 등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25일 1차 철거 비용까지 합하면 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단은 철거 대집행은 행정 대집행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집행을 할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과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조만간 천막 8개 동을 광장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공언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네, 현재 국회에서 정보위 관련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정원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유엔 결의 위반 의심 선박 대응 관련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 유류 환적, 북한 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 확인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호는 2017년 11월 여수항에, 피파이오니어호는 2018년 9월 부산항에, 그리고 코티호는 2017년 12월 평택항에 각각 대북 유류 환죽 위반으로 억류됐으며, 탤런트 에이스호는 북한산 선박 운반으로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라이트하우스 원모호와 피파이오니어호는 대북 제재위가 7월 2일 방면을 승인, 출항 정지를 해제했고, 코티호는 7월 9일 해당 선박 고철 폐기 조건으로 방면했으며, 탤런트 에이스호도 방면을 위해 유엔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2척, 유류 환적 혐의 카트린호, 북석탄 운송 등의 DN 5505호에 대해서는 현재 출항 보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서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관국 및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국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국내 입항 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및 미일 등과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들 중에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국정원장은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결의 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의심 선박인 리치 글로리호, 샤이닝 리치호, 진농호 등은 최근까지도 나하, 노시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정원장은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 선박 역류 및 입항 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알아냈습니다. 이상 말씀하셔요. 네. 조금 이따 질의응답하시고요. 네네. 판문점 북미,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대로 브리핑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판문점 정상회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 반응함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됐고 6월 29일에서 30일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등과 북한 외무성 관계자 간 준비 접촉을 가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하노이 회담 이후 4개월간 정체 중이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미 정상의 신뢰 관계와 탑다운 방식의 유용성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동에 이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대미라인이 총 출동해 행사를 주도하였으며 통전부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 대표로 미국 측은 비건 희열 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 등이 유력하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반영된 북미 양측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식량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 규모 급감, 무역 적자 확대, 외환환 심화, 기관 운영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28억 4천만 불로 추산되어 전년 55억 5천만 불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무역 적자는 23억 6천만 불로 전년 20억 1천만 불에 대비 17.5%가 확대되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 악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곡물 재고량을 감안시 금년 확보량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식량 증산 독려하에 중앙기관이 전담 협동농장을 지원토록 할당하는 등 영농활동 지원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북핵시설 동향 및 헌법 개정에 대해서 보고한 대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장기 가동 중단 상태로 폐연료봉 재처리 징후가 없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3월 말 외형 복원 마무리 후 특이 동향이 없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산음동 연구단지 등도 특이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로 규정, 정상외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전상 혼선을 차단하는 등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선군 색채를 지우기 위해 주체 선군 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경제 집중 노선 견지하에 경제 관리 개선 조치 관련 사항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했고 김일성이 제시한 중앙 집권적 경제 지도 체계인 대안의 사업 체계를 김정은이 강조한 기업 관리 책임제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경제관리 방법을 법제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삼척항 관련 북한인 합동 정보와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강원도 지역 합동 조사와 중앙 합동 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북한인가 선박, 물품 등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교차 검증한 결과 대공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먼저 강원도 합동조사 시 개별 면담 조사 및 선박, 물품과 신체적인 특성 등을 검증하여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북한인 4명 모두 대공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귀국 의사를 고수한 2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4일 만인 6월 18일 송환했으며 2010년 이후 4일 이내 송환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벌여 개별 면담 조사 1, 2차 현장 검증 및 북한의 대남 공작 수법과의 비교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장 귀순, 공작 임무 등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네,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직장인들에게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민주적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장인들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해했다며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지 않고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괴롭힘 금지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며 직장인들의 능동적인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서울 지하철역에 직장 갑질 상담소가 생깁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 등과 함께 다음 달 21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119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는 을지로 입구와 구로 디지털 단지역 등 지하철역 12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담소는 한 달에 2번 격주 수요일마다 문을 열며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채용 절차법도 바뀝니다. 면접 때 결혼 여부를 묻거나 응시원서에서 가족의 직업과 재산을 묻는 것도 모두 위반 대상입니다. 물론 부당한 채용 강요나 금품 청탁 등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바뀐 채용 절차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구든지 부당하게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을 통해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청탁을 받은 인사 담당자를 제외한 청탁자와 지인 모두 법 위반이 됩니다. 또 자녀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면 주고받은 두 사람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채용 비리나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겠습니다. 또 기업은 응시 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과 가족의 직업, 재산 등을 적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또 이를 면접 과정에서 물어도 안 되고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학교 정보 등은 수집해도 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 자녀를 필리핀에 버린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 범죄 소사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47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아내 박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1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에게 3,500만 원을 주고 소아 조현병을 앓는 9살 자녀를 맡긴 뒤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라고 속이고 귀국한 뒤에는 연락처도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감금 폭행 혐의 등으로 28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인천 주안동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31살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목을 조르는 등 5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른바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 해외로 잠적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다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6년 근무 당시 김 전 회장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치료 목적으로 재작년 7월 미국으로 간 뒤 지금은 불법 체류자 신세로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경위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경위 등 2명은 성접대를 받거나 단속 정보를 누설한 적이 없다면서 성매매 업소 주인을 단속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에 구모경위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대가성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고 또 신체 부위도 직접 만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당 교사로부터 체벌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1학년 남학생을 때린 뒤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조사해서 학생 체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학생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 막대기로 2차례 엉덩이를 때렸다는 겁니다. 또 안쓰러운 마음에 때린 부위를 직접 만져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방과 후 돌봄교실 가기 전에 불러서 많이 아팠지 이러면서 다음부터는 서로 그런 일 없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학교 측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교사의 체벌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 주권으로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학교 측은 민원이 제기된 지 사흘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당청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련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또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외교적인 해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얼굴도 보이고 이인영 원내대표, 또 김상조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 자리에 연석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특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성과에 대한 의견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앞서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자, 이인영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법령 개정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아베 정부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매우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보탭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아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러면서 일제의 그 상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청와대 측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와 실망과 함께 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양국이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바세나루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 설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입니다.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세계 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주간 그들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정책실장 김상조입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며 우리 경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튼튼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 체계를 개방된 활기찬 생태계로 바꿔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의 일반 원리에 따르면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자급자족보다는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지난 한국 경제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경제학의 일반 원리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그러한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공을 통해 일본 경제와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실력을 더욱더 키우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맞서서 국제적으로 더 크게 협력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당의 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특위를 담당하시는 최재성 위원장님과 제가
직접적인 어떤 소통 채널을 열어서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언론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환경 보호를 위해 텀블러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일부 유명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텀블러 외부 표면에 유해 중금속인 납이 검출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집 밖에서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개인 보온 보냉 컵 텀블러. 스테인리스 등 금속으로 만든 경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꾸미기 위해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코팅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 코팅에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 부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 납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2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나온 겁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과 생활용품점 등의 제품으로 어린이 제품이나 생활용품 납 함유량 기준에 최대 800배가 넘는 많은 양입니다. 음료가 직접 닿는 내부는 아니지만 손이나 입과 접촉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이렇게 페인트로 코팅된 면에 입을 직접 닿아서 마시도록 돼 있어서 납 섭취 우려가 더 큽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씻고 휴대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텀블러를 써왔던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손에 습진이 많아가지고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을 위해 쓰고 있는 게 사실은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텀블러를 쓰는 게 기피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텀블러를 포함한 식품 용기의 경우 내부와 관련한 유해물질 기준이 있을 뿐 외부 기준은 없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페인트나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납 함유량을 90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래 사용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텀블러에 외부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는 사용을 바로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지난해 대진 침대 사태를 시작으로 온 국민의 라돈 공포가 시작됐죠. 오늘부터는 침대와 같이 몸에 밀착해 쓰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 기자. 네, 이동은입니다. 네, 몸에 밀착해 쓰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 전면 금지.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을 공포했는데요. 바뀐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몸에 오랫동안 밀착해 쓰거나 착용하는 제품에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침대와 베개, 마스크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제품은 적은 양의 방사성 원료 물질만 사용해도 상대적으로 피폭설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몸에 붙여 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이 이번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장품이나 향수 등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은 물론이고 숟가락이나 젓가락과 같이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또 팔찌나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종류에도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생활제품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이 밖에도 개정되는 법에 따라 바뀌는 내용이 또 있습니까? 네, 이른바 음이온을 내기 위해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이온 제품에 방사성 물질을 쓰더라도 연간 피폭설량이 기준치인 1mS만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제품 제조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겁니다. 또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 등록 제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방사성 물질을 수출입하고 판매하는 사람에게만 이 등록 제도가 적용됐었는데 앞으로는 해당 물질을 사용해서 가공 제품을 만들고
이를 수출입하는 사람도 반드시 등록 심사에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이미 제작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원안위는 법률 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 측정 서비스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댕기열 바이러스가 국내 서식 모기에서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전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지만 만일에 대비해 방역 강화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현재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는 댕기열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4만여 명이 감염돼 58명이 숨졌습니다. 베트남은 8만 1천여 명이 감염돼 4명이 사망했습니다. 국내에도 올 들어 90명의 환자가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댕기열에 걸려 입국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모기에서 댕기열 바이러스가 발견돼 단순히 수입 감염병으로만 여길 수 없게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달 초 인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한 모기 100마리 가운데 2마리에서 댕기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겁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모기에서 댕기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로 이집트 순모기나 흰줄 순모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반점날개 진모기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태국 댕기열 바이러스와 99% 일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모기가 비행기를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댕기열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출 뒤 추가로 채집한 1000여 마리에서는 감염된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기에 의한 국내 자체 환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 작업을 벌이고 인근 주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댕기열은 대개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이 오기도 합니다. 또 치료가 늦어지면 치사율이 20%에 이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극단적 선택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고는 15시 58분, 지금부터 1시간 전쯤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홍은동 자택 부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신고 시각은 15시 58분,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에 신고가 됐고 경찰 수색의 지원을 통해서 자택 부근 공원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는 극단적 선택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소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35% 낮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김정선 박사팀은 국내 대장암 환자 900여 명과 건강한 대조군 1,800여 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해조류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해조류의 종류별로는 다시마와 미역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42%, 18% 낮추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구에서 경찰관이 의식을 잃은 아기를 구했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급한 마음에 파출소를 찾은 부모를 대신해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3일 밤 11시쯤입니다. 파출소에 들어오는데요. 다급한 모습입니다. 윗옷도 입지 않은 남성이 다급하게 들어오죠. 남성은 16개월 된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아기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팔도 축 늘어져 있습니다. 잠자던 중에 갑자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데려온 겁니다.
놀란 파출소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나가 어둠 속에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주변이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화면에 담긴 소리를 들어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눈동자 있어. 숨 쉬자. 숨 쉬다. 우리가 저 CPR 심폐소생술 배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119도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다행히 김한진 경사가 수상 인명 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도움으로 의식을 되찾은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미국 민주당 유색 여성 하원 의원 4인방을 겨냥해서 노골적으로 인종차별 공격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여성 의원 4인방과 민주당이 반격하자 적반하장식으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백인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유색인종 여성 하원 의원 4인방에게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며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같은 발언에 해당 의원과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오히려 이들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좌파 여성 하원 의원들은 그들이 사용한 더러운 언어와 끔찍한 말들에 대해서 언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인 그리고 대통령실에 사과하려는가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여성 의원들의 끔찍하고 역겨운 행동에 화가 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건 파문의 확산을 통해 백인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여성 의원 4인방은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게 했다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의원 4인방 가운데 라시타 트라이브 의원은 이스라엘과 대립 중인 팔레스타인 난민 2세입니다. 또 소말리아에게인 일한 오마르 의원은 지난 2월 대표적인 유대인 단체를 공개 비난했다가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한 것입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함께 미국 각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유대계 표밭을 겨냥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인 공격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 90명이 넘는 민주당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 세례를 퍼붓지만 공화당은 대체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알려드렸던 속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 새누리당 정도원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일 겁니다. 경찰에서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추정되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왔고, 자, 오늘 오후 경찰에 신고된 시각은 오후 3시 58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홍은동 자택 부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 자막에 지금 나가는 대로 17, 18, 19대 의원을 지냈던 또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정두원 전 의원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밝혔던 인물이었는데 정두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195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0대 초반이죠. 62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정두원 전 의원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두원 전 의원 관련 속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27년 만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성장 둔화는 무역 전쟁에 의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6.2%,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에 6.8%를 기록한 뒤 계속 떨어졌으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6.4%에서 멈췄다가 이번에 다시 하락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를 감안하면 선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감세에 나섰지만 성장률이 더 떨어진 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从下半年来看，应该说这个外部的环境可能呢也还是比较复杂。那么国内呢还有下行压力，但是呢我们这个平稳运行的基本面不会变，而且我们现在政策还有很多的储备空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미국 관세는 중국을 떠나 관세가 없는 국가로 가고자 하는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천 개의 회사가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처음부터 원래 협상을 깨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라면서 그동안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관세로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상품에 대한 그의 관세의 성공을 선전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에게 운전 강습을 해준다고 유인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지만 피해 여성은 큰 돈을 합의금으로 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아가는 이 남성, 22살 이모 씨입니다. 지난 5월 고급 외제차를 운전한 이 씨는 경남 통영에 있는 한 공터에서 여성이 몰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 합의금으로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단순 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가벼운 사고치고 합의금 액수가 많은 것을 의심한 여성 지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그 여자가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이거든요. 피해 금액이 뭐 1,700만 원이 맞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고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 씨 등 일당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 여성에게 운전교습을 시켜준다고 접근했습니다. 평소 여성과 알고 지내던 일당 가운데 한 명이 함께 차에 타 강습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CCTV도 없는 공터의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석으로 옮겨 탄 여성이 후진하자 뒤에서 들이받았고 무면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겁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을 공모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건입니다. 공동공갈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정두원 전 의원 관련 속보 다시 한번 추가 내용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27분 정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속보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 이런 내용을 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출소에 수색 요청이 들어오기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 4시 27분쯤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후 4시 반쯤에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서가 인근을 수색을 했고 오후 4시 반쯤 한 30분쯤 전쯤에 발견됐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좀 더 또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두원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폭행 사건으로 이주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국내에 머물기 위해서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또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법 제도 등이 대표적인 족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을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년 전 한국인 남편을 만나 이주한 필리핀 국적의 로시 씨.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4개월 한국이 같이 우리 한국 분이 같이 살고 있는 거는 임신 때 그때부터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술 마실 때 제가 말 못할 때는 저한테 폭력이 많이 했었거든요. 법적 절차를 밟고 싶어도 법원 앞에서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역이 있어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폭행 당하는데 남편이 부정하면 그만이에요. 대부분 증인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누가 이주 여성 위해서 증인 쓰겠습니까? 남편의 신원 보증에 가까운 법 제도와 절차는 더 큰 족쇄입니다. 8년 전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한국인 배우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신원보증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비자 연장이나 국적 취득 절차에서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원보증제를 이미 폐지하였고 귀화 신청이나 취소는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의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동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경솔한 발언은 또 다른 상처입니다. 최근 정헌율 익산시장이 이주 여성의 자녀를 두고 잡종이라 불렀던 건 미숙한 인식의 극치였습니다. 저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잡종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법무부의 이주 여성 권리 보장 등 체류 자격 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에 체류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40만 시대. 변화된 사회에 발맞춰 제도와 시선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무려 11년째 소유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국가가 회수할 수 있다는 명분,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마련됐는데 이 상주본의 소재지가 소장자만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훈민정음 상주본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석원 앵커,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훈민정음은 예의와 해례 이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의는 한글을 만든 이유와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 해례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일종의 해설서입니다. 과거 훈민정음 예의본만 남아 있었을 당시에는 한글의 원리를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한글이 고대 문자를 따랐다, 또 몽골 문자에서 기원했다는 등 여러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자취를 감추었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됐죠. 해례본의 발견은 한글 창제를 둘러싸고 계속됐던 논란을 일순간에 정리합니다. 해례본에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천지인을 본떠 만든 모음, 그리고 기본 글자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글자 등 훈민정음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유산이었던 겁니다. 현재는 서울 간송미술관의 간송본이라는 별칭으로 보관되어 있죠. 그런데 그동안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던 해례본이 2008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하나 더 발견됩니다.
기존의 해례본인 간송본보다 보존 상태가 좋은 데다 표제와 주석이 모두 16세기에 새롭게 더해져 학술 가치가 더욱 높다고 평가받았죠. 그것이 바로 상주에서 발견됐다고 하여 훈민정음 상주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왼손에는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마다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훈민정음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널리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대법원도 최종 판단을 내렸지만 훈민정음 상주본이 하루빨리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시급이 9,000원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빅데이터 960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8,88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531원 높고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의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신한과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한 달 전보다 0.32%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존의 기준을 적용한 대출자는 은행에 대환 신청을 하면 새로운 기준의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는 부담해야 하고 여전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출 조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삼복더위에 유리창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은 햇빛을 받으면 실내 온도도 그만큼 급격히 올라갑니다. 최근에 열기를 차단하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 스크린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햇빛 가리개의 형태가 약간 특이합니다. 인천대 김영관 교수가 개발해 특허를 낸 단열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을 내린 곳과 내리지 않은 곳의 창가의 온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폭염에는 70도 가까이 오르는 창가 열기를 차단합니다. 그 비결은 벌집 구조의 불투명 단열재가 태양의 복사열을 막아내면서 열 전도를 억제했고 빈틈없는 가이드 레일은 뜨거운 열기가 실내로 스며드는 대류 현상을 차단한 겁니다. 이 단열 장치는 태양빛을 받았을 때 태양열의 34%만 통과시킵니다. 여름철 냉방비는 물론 겨울에도 난방비의 27%를 절약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제일 먼저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창문에는 단열 필름이 부착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누렇게 변색되고 열 차단 효과도 높지 않습니다. 요즘 30도 막 30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블라인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이제 미리 사전에 온도를 좀 낮춰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학 측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에너지 절약형 단열 스크린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K리그 후반기에서 시민구단 강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 대항 무대를 평정했던 김병수 강원 감독의 색깔 있는 전술이 원동력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른바 병수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포항전 후반 중반까지 0대4로 끌려가던 강원은 연이어 5골을 더 들이며 거짓말 같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의 역전! 저도 이런 경기 처음 봅니다. 포항전을 시작으로 지난 경남전까지 강원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5경기 승점만 13, 선두 전북보다 많습니다. 같은 기간 울산만이 강원과 같은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은 5경기 중 4경기에서 먼저 실점한 뒤 역전하거나 동점을 만드는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베테랑 정조국, 젊은피 조재환, 김지현 등 신구 골잡이들이 역전의 명수 강원을 만들었습니다. 비결은 전술에 있습니다. 강원의 축구에선 수비수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포지션 파괴를 기반으로 모든 선수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김병수 강원 감독의 색깔 있는 전술, 이른바 병수볼입니다. 짧고 빠른 패스로 상대 수비벽을 허물다 보니 강원의 축구는 보는 맛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기 공간을 비우고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을 했을 때 동료 선수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빈 공간을 찾아서 그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김병수 감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한국영, 윤석영 등 경험 많은 베테랑들의 헌신도 병수볼 돌풍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 구름은 퇴근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까요.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더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더 덥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후부터, 호남과 경남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2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비를 뿌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은 장맛비 대신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정도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후 4시 반쯤 자택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택에 유서를 써놓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957년생으로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도 이 방송 활동을 통해서 정치 평론도 펼쳐왔던 정 전 의원 사망 관련 속보, 잠시 뒤 뉴스큐 2부에서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